건축이란 인간을 담는 그릇을 빚는 작업에 비유되곤 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생김새가 달라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람과 자연 그리고 건물 공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 건축물 중에서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전동성당인데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전주의 랜드마크이자 한국 최초의 순교터라는 아픈 역사의 현장, 전동성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락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 멘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이신 전병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인문클래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전주의 명물이죠. 순교 1번지라는 닉네임이 붙은 전동성당 이야기입니다. 네, 전동성당이 순교 1번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동성당이 왜 순교 1번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멀리서 본 전동성당은 참으로 웅장한데 가까이 갈수록 웅장한 자태에 아름다움이 더해집니다. 네. 입구에 들어서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처럼 두 팔 벌린 예수상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네. 그리고 성당을 바라보면 벽이 매우 두껍고 모든 문과 창이 아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특징입니다. 전동성당이 로마네스크 양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중세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 12세기 중엽 고딕 양식이 유행할 때까지 많이 지었던 성당 건축 양식입니다. 네. 두꺼운 벽이 특징인데 두꺼운 벽을 지탱하려다 보니까 창을 작게 만들고 문이나 창을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아치형으로 만들었지요. 아, 제가 그 내부를 들어가서 보긴 했는데 대부분 그냥 쓱 보고 아름답다, 웅장하다 이런 정도로만 봐서 성당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교수님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받겠습니다. 예, 그럼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는 아주 멋진 작품처럼 보입니다. 먼저 천정으로부터 위엄과 경외가 두 어깨를 내리누르지요. 네. 전체적으로 회색과 적색 벽돌을 사용했고 팔각 돌기둥으로 2층 회랑을 받쳤는데 네. 기둥과 기둥 사이는 반원의 아치로 연결해 있어요. 그리고 창문은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그 틈으로 햇빛이 비치고 기둥 사이를 가로질러서 예. 성당 내에 있는 여러 성상들과 제단을 비추는 광경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의 명동성당, 대구의 계산동성당과 함께 예. 한국의 3대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허. 그리고 정부도 그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해서 1981년 사적 제288호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동성당을 순교 1번지라고 했는데요. 교수님, 대체 어떤 사연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걸까요? 예, 전동성당은 건축학적으로만 감상하는 대상이 아니죠. 예. 이 자리가 바로 1791년 신해 진산 사건의 주인공 윤지충과 권상현이 한국 천주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성당 정면 담벼락 쪽에 한국 최초 순교터라는 비석이 있고요. 예. 풍남문 쪽 모서리에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현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전동성당을 한국 천주교 순교 1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방송에도 많이 소개를 했고 그리고 또 뭐 교과서에도 한 번씩 나오는 또 이야기이기도 한데 한국 최초의 순교토,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된 윤지충, 권상현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이유로 순교했는지도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윤지충과 권상현은 당시 전라도 진산에 살고 있었는데 윤지충 어머니와 권상현 아버지가 남매가 아니라 서로는 고종, 외종, 사촌간이었습니다. 예. 윤지충은 윤선도와 윤두서의 후손인 해남 윤씨고요.
네. 권상현은 조선 개국공신 권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후손으로 안동 권씨입니다. 윤지충은 정약용과도 고종 외종 사촌인데 정약용 어머니가 윤지충 고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첫 번째 세례 신자라고 했던 이승훈도 정약용의 매제고 또 이승훈을 북경에 보내 세례를 받게 한 이벽은 그 누이가 정약용의 맏형인 정약현의 처예요. 아하.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친척이거나 연관이 있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당신 또 양반들은 비슷한 수준의 양반들끼리 결혼을 해서도 예. 그랬지만 또 이때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몰락한 남인들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신학문에 관심이 있었죠. 예. 그중 정약용 형제는 일찍이 이벽, 이승훈, 권일신 등 함께 천주교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예. 자연히 같은 집안인 윤지충에도 알려진 거예요. 예. 이때 이제 윤지충은 사촌인 권상현 그리고 친어머니에게도 천주교를 전했고 그리고 혼자서 그 교리를 실천했었는데 네. 어머니도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당신이 죽으면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유언을 했던 겁니다. 당신의 유교식이었는데 그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당시 그 유교 세상에서 참 뭐랄까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전라도의 유력한 양반 가문이 예. 조선 사회에서 유교를 거부한 일은 엄청난 반역이었죠. 맞습니다. 그 후폭풍도 네. 상상을 초월했어요. 허허. 어머니 장례에 폐제 분주, 즉 제사를 유교식 제사를 폐하고 네. 신주를 불살랐다라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이구. 윤지충 곧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진산 군수의 신문을 받다가 예.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싶으니까 전라 감사에게 보냅니다. 아유. 그런데도 죽음을 앞두고 윤지충이 당당히 대답하죠. 네. 아무리 지극한 효자라도 부모님이 주무시는 동안에는 음식을 드리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영면한 조상에게 음식을 드리는 행위는 허례허식이고 부모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또 신주라고 하는 것은 목수가 만든 나무 조각이 지나지 않는데 예. 죽은 조상의 영혼이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는 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했답니다. 야, 그래서 결국 순교자가 된 거군요. 예. 윤지충과 권상현은 결국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참수를 하고 아이고. 그 머리를 5일 동안 높이 매달아 놓으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허허. 옥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남문 박 형장으로 향하는데 예. 이때 남문 박은 사전다리와 전주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네네. 많았던 곳이에요. 그 형장에 도착하자 사형 집행관이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배교를 종용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거절하고 네. 당당히 망나니의 칼을 받았어요. 야, 그러면 이제 그 남문에 계신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이제 보란 듯이 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윤지충은 33살, 권상현은 41살이었는데 안타깝죠. 네. 정조는 비교적 천주교에 관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이같이 이렇게 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정조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네. 곧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유예하라고 집행을 유예하라고 파발을 보냈는데 아이고.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파발이 왔는데 이미 사형 집행이 끝난 뒤였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정조도 내가 윤선도 고산 윤선도의 후손을 내 손으로 죽였구나 하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어쨌든 나라의 큰 죄인이 이 해남 윤씨 집안에 나오다 보니까 집안에서 윤지충의 지자를 고치겠다고 정조에게 윤허를 받으려고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정조가 이 집안이 본래 절의를 숭상하던 집안인데 근래 사악하고 더러운 인물이 하나 나와서 그랬던 것이고 이미 법에 따라 처형이 됐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하고 이름을 고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형 집행을 유예하라는 파발이 한 발 늦으면서 생사의 운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들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예, 이제 시신을 손을 못 대게 하죠, 함부로. 예. 그래서 아흘에 되던 날 임금이
그 두 사람의 장례를 허락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친지들이랑 시신을 수습하러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아으레니까 거의 열흘이 다 됐고 겨울이었는데 전혀 시신이 상하지도 않았고 오호. 피가 금방 흐른 것처럼 네. 신선하고 붉은 거예요. 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눕혀놓고 자르는데 그 네. 목침과 명패, 이 무슨 죄로 죽었다 하는 결한 명패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묻은 피가 촉촉한 거예요. 허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 이들이 아무 죄가 없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그걸로 입증했다. 이렇게 해서 순교자의 유해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는 그런 네. 뒷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죽었지만 2014년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을 했을 때 네.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에게 네. 복자품을 내립니다. 어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24위의 복자가 있는데 네. 그 대표가 윤지충인 거예요. 오. 타이틀이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 123위라고 아하. 했으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복자품을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뭐 가톨릭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여기서 복자는 어떤 의미인 걸까요? 예, 이제 한자 말로는 이제 복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데 아, 그래요? 예, 가톨릭에서는 이제 모범적인 신앙인에게 주는 지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황청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네네. 예, 성인이 그 다음 단계인데 성인 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복자를 예, 예. 거쳐서 성인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성인이 되면 이제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이 세례명으로 선택할 수 있고 공경을 받는데 예. 복자는 이제 그 해당 국가에서만 추앙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1791년 윤지충과 권상현이 순교한 터에 이 전동 성당을 지은 거군요. 그렇죠. 어. 그들은 당시에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참하게 죽었지만 예.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이렇게 웅장한 성당을 짓고 신앙이 성장해 왔고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고 있지요. 예. 그러나 전동성당의 순교는 윤지충 권상현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신의 진산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1801년 네. 신유박해가 일어나는데 아. 조선 전체에서 500여 명이 체포가 됩니다. 네네. 근데 이때 전라도에서만 200명이 넘게 붙잡혀요. 절반 가까이. 예. 네. 그중에서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유한검이고요. 예. 그 동생 유관검. 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의 동생 윤지연, 어허. 그 김유산과 이웃집까지 5명이 10년 뒤인 1801년 같은 자리에서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전동성당은 신해박해와 신유박해를 거치면서 네. 총 7명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신유박해 때 순교한 5명 중에서 김유산 이웃집은 그냥 참수만 당하는데 네. 유한검, 유관검, 윤지연은 능지처사를 당해요. 아, 그 이제 팔다리를 묶고 이렇게 쫙 나가는. 그렇죠. 아. 하하. 그러니까 아주 큰 죄인에게 예. 내리는 그런 예. 형벌이죠. 네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후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조선 정부에서 신앙을 허락을 안 하니까 서양의 배를 불러가지고 정부를 압박하려는 이런 시도를 했던 거예요. 아하. 이것은 이제 대박 청례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것 때문에 그 3명은 능지처사를 당했던 겁니다. 연루가 됐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대박 청례 사건에서 대박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대박의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죠? 그 대박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요즘 젊은 애들 아이들도 대박 많이 하는데 예. 대박은 큰 배라는 말이에요. 아, 그게 원래 선박 할 때 그 배박자를 쓰는 거구나. 예. 예, 당시에 대형 상선 네. 또 대포가 있는 함선을 우리 역사에서 이양선이라고 불렀잖아요. 네네. 이양선 모양이 이상한 배라는 뜻으로 서양배입니다. 당시 서양배는 장사를 하는 큰 상선이나 네.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함선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엄청나게 큰 배이고 예. 굉장히 놀랄만한 물건이 많이 실려 있고 무서운 무기인 대포가 있고 하니까 어허.
대박이 나타났다면 굉장히 네. 공포의 이야기가 됐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불러들여서 조선을 압박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자는 매우 불순한 발상이었습니다. 네네. 그 주범인 유한검의 목은 풍남문 누각에 매달려 일벌백계 했고요. 예. 원래는 한양 포도청에 끌려가서 문초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의군부는 지금의 국정원 같은 이제 정보기관이잖아요. 그렇군요.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죄인들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 네. 처형은 다 전주에 내려와서 해요. 그렇군요. 예, 당시에 그 해읍 정법이라고 해서 네. 죄인 고향에서 처형을 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전시 효과를 노린 것이지요. 그렇군요. 유한검은 어떻게 천주교를 알게 됐고 이렇게 위험한 대박 청례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예, 유한검은 이종 사촌인 윤지충으로부터 천주교를 들었어요. 예. 그 윤지충의 고종 사촌인 정약용을 통해서 경기도 양주의 권철신 집에서 남인 소장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천주교와 신학문을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네네. 당시 유한검은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1784년 경기도 양근의 권철신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리를 배우고 전라도에서는 최초로 천주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때는 이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이것도 불법이지만 이승훈이었어요. 예. 중국에서 직접 세례를 받고 왔다고 해서 이승훈이 세례를 주었던 거죠. 네. 유한검은 세례를 받고 곧바로 고향 전주에 초남이로 내려와서 네. 가족, 친척, 친지, 노비 이런 식구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유한검은 당시 재산이 아주 많았었는데요. 네네. 식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네네.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멀리 금구, 고창, 영광에까지 가서 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초남이도 사실 유명한 천주교 사적지잖아요. 초남이 성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그걸 아시는군요. 네. 예, 초남이는 바로 유한검의 생가이고 유한검이 교리를 가르쳤던 곳이죠. 예예. 그리고 그 유한검의 아들과 며느리가 유중철과 이순인데 동정 부부로 살았던 동정 부부 순교자로 유명한 바로 그 사적지가 초남입니다. 그렇군요.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2년 전 2021년에 죽은 지 230년 된 윤지충하고 권상현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죽은 윤지충의 아우 윤지연이 바로 그곳에서 발굴이 됐어요. 무덤이 발굴이 됐죠.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예. 이제 아마 초남이가 이 새 순교자의 묘지로 조성이 되면 새로운 사적지가 될 겁니다. 네. 초남이는 유한검의 고향 생가이군요. 그럼 유한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수님? 예, 그러죠. 1786년 이승훈이 혼자서 신자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신심이 뛰어나고 이제 학식과 덕망이 있는 10명을 뽑아가지고 가짜로 사제단을 만들었어요. 네네. 이때 전라도를 맡은 사람이 유한검이었습니다. 네. 유한검도 그 사제단에 그 당시에는 가성직자단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뽑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유한검이 미사도 지내고 고해성사도 주고 교리도 가르쳤던 거죠. 근데 이제 평신도가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유한검이.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이승훈에게 알립니다. 이거 안 되는데 원래 안 되는데 알아봐라. 북경에 주교에게 가서 확인해라. 그런데 북경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유한검 말이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평신도들이 미사도 지낼 수 없고 고해성사도 못 주고 세례도 못 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중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사제를 초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큰 과제가 된 거죠. 선교사 없이 일반인들이 학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신앙 공동체까지 승화시킨 거잖아요. 이건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사제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할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걸까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사제가 있어야 됐고
그래서 신자들이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계속 북경에 사제를 파견해달라고. 네네. 근데 이제 그쪽도 여의치 않았든지 어쨌든 1794년 말이 돼서야 사제를 하나 보내는데 중국인 사제예요. 주문모라고. 예. 어쨌든 이 주문모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가 되었고요. 예. 이때 이 주문모 신부는 전국의 신자들을 찾아다니는데 당연히 유한검의 초대를 받고 전주에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에 와서 세례도 주고 미사도 지냈는데 예. 이때 뜻밖의 유한검의 큰아들 유중철이 예. 주문모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본 거 일종의 오호. 저는 결혼을 않고 동정으로 살고 싶다. 동정으로 살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문모 신부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뭐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후에 서울에 가서 이순희를 만나서 또 이순희가 똑같은 고백을 하니까 둘 사이를 연결시켜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동정 부부가 생긴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동정부가 된 거죠. 네네. 전동성당에서 보면은 왼쪽 위쪽에 전주 교구청하고 연결된 승암산이 있는데 예. 그 중턱에 유한검 일가족이 묻힌 큰 무덤이 있어요. 하하.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치명자산 성지인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유한검과 또 동정부 얘기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파견 신부 중국인 주문모 신부는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바로 다음 해인 1795년에 예. 천주교 신자의 밀고로 허허. 그것도 주문모 신부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아, 밀고가 있었군요. 1795년 5월 10일 주문모 신부의 잠입을 주도하고 숨겨준 사람이 먼저 체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문모 신부가 자기 때문에 지금 신자들이 잡혀서 처형이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앞에서 얘기한 대박 청례 사건인 거예요. 아이고 그렇군요. 이걸 이제 유한검과 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너희들이 직접 서양 배를 불러서 조선 정부를 압박해라. 이게 결국 이제 역적죄로 해서 유한검이 처형이 된 일이죠. 네. 전동성당이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순교터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당은 또 어떻게 짓게 됐는지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주문모 신부가 전주를 방문할 때 안내하던 유관검과 이존창이 윤지충 권상현 묘를 지나면서 이게 누군가를 설명을 한 거예요. 한국 최초의 순교자다는 걸. 그러니까 주문모 신부가 나중에 이 무덤 위에 성당을 지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명동성당도 한국 최초의 그 천주교 신자들 모임을 했던 김범우의 집 명예방 자리에 세워진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 전동성당도 이 순교자 순교터에 성당이 세워진 거예요. 네. 전동성당 건립은 누가 주관을 한 건가요? 예, 여기에 성당을 지은 사람이 바로 보둔의 신부입니다. 보둔의 신부. 예, 프랑스 신부인데요. 1885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전동성당이 1889년에 처음 이제 사제를 파견할 때 보둔의 신부가 초대 본당 신부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전주 시내에는 천주교 신자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 대성리에서 한 2년을 지내면서 성당 터를 물색을 했는데 1891년 이곳을 지금 전동성당 터를 매입을 해서 명동성당 설계했던 뽀아넬 신부가 설계를 했고요. 1908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4년에 완공합니다. 지금도 그 성당 정면 담장 쪽에 보면 초대 전동성당 주임 신부라는 안내 표지하고 간단한 양력을 적은 보존의 신부 흉상 조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자금이라든가 뭐 자재, 기술 여러 가지 난관으로 이 서양 건축물을 참 짓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뭐 교수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죠. 보도네 신부가 17년 동안 매입한 땅이 5천여 평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땅은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역시 신자들이 헌금을 하고 또 기부도 하고 또 노력봉사도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예. 전주 외에 진안, 장수, 장성에서까지 신자들이 솥단지, 양식 짊어지고 와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수당심이 엄청났군요. 예, 남자들은 밤에는 새끼를 꼬고 예. 여자들은 낮에 밥 짓고 김치 담고 아하. 냇가에서 자갈도 다루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공사 감독은 중국인에게 맡겼고 중국인 인부 100여 명이 벽돌을 구웠다고 하고요. 예. 목재는 승암산을 매입해서 벌목을 했다고 하네요. 하하.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1907년 통감부가 도시를 정비하면서 예. 전주 성을 철거합니다. 아. 지금 풍남문만 남아 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남문 주변에 성벽을 허물었던 돌, 흙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 성당의 기초로 썼어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남문 성곽도 순교자의 그 효수한 머리가 걸렸던 곳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순교자의 어리 서린 곳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허허. 그 돌과 흙으로 성당을 지었으니까 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자, 무려 17년 동안 천주교 신자들의 노력과 봉사로 지어진 전동성당. 지금은 이제 전북을 대표하고 전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국 최초의 순교지이자 전동성당 이야기를 나눠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 역시 그렇네요. 마침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네. 전동성당은 올해로 건립된 지 이제 109년이 됐는데 지금도 보수 복원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참 아름다운 성당인데 아름다운 외관뿐 아니라 그 역사적 의미를 오늘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나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2. 오늘은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 멘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이신 전병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